여러분, 혹시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워크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에 차는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를 지배했던 기업, 바로 소니입니다. 당시 소니는 단순한 전자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니의 제품을 갖는다는 것은 곧 시대를 앞서간다는 상징이었고, 메이드 인 재팬은 넘볼 수 없는 품질의 보증 수표였습니다. 반면 그때의 삼성은 어땠을까요? 흑백 TV를 겨우 조립해서 팔거나 일본 산요정이의 부품을 받아와서 라디오를 만들던 그저 그런 하청 조립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싸구려 혹은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름,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소니가 워크맨의 영광을 뒤로하고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며 제조업의 왕좌에서 내려올 때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호령하는 초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 그 어떤 지표를 들이대도 이제 삼성은 소니를 아득히 앞질렀습니다. 도대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국수와 설탕을 팔던 회사가 전자산업의 신이라 불리던 일본 기업들을 무릎 꿇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삼성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경영자의 광기에 가까운 결단,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쟁의 서막을 복귀해보려 합니다. 시계를 1983년 2월 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 당시 삼성그룹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은 73세 고령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은퇴하여 여생을 즐길 나이에 그는 호텔 방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본국으로 전화를 걸어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초고밀도 집적회로, 즉 VLSI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였는지 감이 오십니까? 당시 삼성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TV 하나를 만들 때도 일본 기술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 그 중에서도 인텔이나 소니, 도시바 같은 기술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는 것은 조약돌을 깨물어 요리하겠다는 것과 같다. 즉, 불가능하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조차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며 비웃었습니다. 국내 임원들조차 회장님이 노망이 드셨다. 이건 그룹 전체를 말아먹을 자살 행위다. 라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시대의 결핍이 보였습니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며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섬유나 비료, 설탕 같은 경공업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교육받은 인재가 넘쳐나는 한국, 좁은 국토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쌀알만한 크기에 수백만 개의 정보를 담아내는 산업의 쌀, 반도체뿐이었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병철의 이 결정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엎는 자기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전체 자산을 담보로 잡아야만 반도체 공장 라인 하나를 겨우 깔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성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니가 화려한 완제품으로 전 세계 거시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병철은 그 제품들의 심장이 되는 부품, 즉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본의 하청업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주지 않았고 미국은 견제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20년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 특유의 무서운 전략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20년 걸린 기술을 단 6개월 만에 따라잡겠다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 소니가 기술의 우아함을 자랑할 때 삼성은 진흙탕에서 목숨을 건 속도 경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도대체 어디서 그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일본 기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을까요?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조차 사치였던 그 처절했던 1983년의 겨울, 기흥의 허허벌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반도체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도박판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탄, 즉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은행 빚만으로 그 거대한 공장을 지을 만큼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폐허가 된 땅, 굶주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병철이 읽어낸 돈의 흐름을 봐야만 반도체 성공의 비밀이 풀립니다. 1953년 전쟁이 갓 멈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당시 이병철은 삼성물산공사를 통해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설탕, 비료, 종이 같은 생필품을 수입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들여오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돈을 긁어 모은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보통의 장사꾼이라면 여기서 만족했을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상업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안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병철의 경영학적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무역업이 잘 될수록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물건을 파는 일이고 더 중요하게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원조받은 달러로 겨우 버티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나라 물건만 팔 것인가? 생필품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종속된다. 여기서 그는 무역상에서 제조업자로의 변신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삼성의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그가 주목한 아이템은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지친 사람들은 열량을 보충해줄 단맛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설탕은 100% 수입품이었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부산에 제당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CJ그룹의 모태가 된 제1제당입니다. 당시 임원들은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설탕을 만드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오고 기술자를 섭외하여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1제당이 설탕을 생산하자마자 시장 가격은 수입산의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품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삼성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1954년 제일모직을 설립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입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옷을 수선해 입거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병철은 양복지를 직접 생산하여 골덴텍스라는 브랜드를 붙였고 이는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의 사업 방식은 철저하게 수입, 대체 전략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구멍을 메우는 사업 보국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설탕과 옷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이른바 캐시카우가 확보되자 삼성은 재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1983년 이병철이 반도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이 제1제당과 제1모직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제조업을 바닥부터 일궈내어 성공시킨 경험, 그리고 든든한 자금줄이 있었기에 그는 수년간 적자가 날 것이 뻔한 반도체 사업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도체 역시 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수입 대체였습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전량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해 쓰는 현실. 그는 설탕을 국산화했듯이 반도체도 국산화하겠다는 똑같은 논리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설탕이나 옷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설탕은 기계를 들여와 돌리면 나왔지만 반도체는 보이지 않는 밑이 세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기초과학이 탄탄하게 다져진 기술 제국 일본이었습니다. 돈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돈 좀 번 개발도상국의 기업가가 덤비기에는 그 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설탕 공장에서 번 돈을 모조리 쏟아부어도 공장 기둥 하나 세우기 벅찬 하이테크 전쟁터. 과연 이병철은 이 거대한 기술 장벽을 어떻게 넘을 생각이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을 이길 치명적인 한 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다발을 들고 있다고 해서 반도체 기술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처음에는 순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오면 된다. 그는 일본의 오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NEC, 도시바, 샤프.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샤프의 사사키 부사장은 이병철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회장님, 반도체는 자전거 조립과는 다릅니다. 한국 수준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술 이전 거부는 물론이고 아예 공장 견학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히 우리 밑에서 하청이나 해라 라는 모욕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병철의 승부사 기질이 발동합니다. 일본이 문을 걸어 잠갔다면 남은 곳은 단 하나, 반도체의 종주국 미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대 기업이 이름도 없는 한국 기업을 만나줄 리 만무했습니다. 이때 삼성은 실리콘밸리의 2단 아들을 찾아냅니다. 바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신생 벤처기업
마이크론, 미크론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론은 기술은 있었지만 공장을 돌릴 돈이 없어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삼성은 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현금을 줄 테니 64K 디램의 설계도를 달라. 굶주린 마이크론은 이 제안을 덥석 뭅니다. 일본 기업들이 콧대를 세우며 문전박대할 때 삼성은 적의적, 즉 굶주린 늑대와 손을 잡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설계도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다 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계도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낼 공장도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도 전무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개발에 최소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18개월. 반도체 시장에서 1년 6개월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후발주자가 18개월 뒤에 제품을 내놓으면 이미 선발주자들은 다음 세대 제품으로 넘어가 가격을 후려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삼성은 경영학 교과서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채택합니다. 바로 병렬 개발 방식, 전문 용어로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의 시초였습니다. 보통은 기술 개발이 끝나면 공장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설비 도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안전한 직렬 방식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버렸습니다. 기술 개발팀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울 때 공장 건설팀은 도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흥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날 공장도 완공되어 있어야 한다는 미친 스케줄이었습니다. 만약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 뒷담한 공장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삼성그룹은 파산하는 도박이었습니다. 이때 투입된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기흥 현장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본사로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의 일기를 보면 처절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낮에는 일본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기술을 훔쳐보고 밤에는 그것을 복귀하며 실험했다. 일본 기술자가 중요 부품을 가리면 화장실에 갔을 때 몰래 열어보고 치수를 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3년 11월 도쿄 선언 이후 불과 10개월 본격적인 개발 착수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쾌거였습니다. 일본이 최소 18개월 걸린다고 장담했던 것을 단 6개월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의 이 전략은 훗날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한국 특유의 야근 문화를 낳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전쟁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의 진입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시간 압축 타임 컴프레션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남들이 걸어갈 때 뛰어가고 남들이 잠잘 때 깨어 있는 것. 기술 격차를 시간 격차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64K 디램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반도체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가짜다. 남의 것을 베꼈을 것이다. 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4K 디램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256K 디램이다. 이번에도 일본보다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삼성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았을지 몰라도 다음은 어림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속도가 붙은 삼성의 스피드 경영이 얼마나 무서운 관성을 가지고 질주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주는 곧 닥쳐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공황, 죽음의 계곡 앞에서 삼성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릴 새도 없이 삼성 반도체는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 즉 가격 폭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1984년 기흥 공장에는 축포가 터졌지만 곧바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영학 용어로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누군가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 다 죽거나 끝까지 버티는 놈만 살아남는 공포의 게임 말입니다. 삼성이 64K D램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자마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폭락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황이 닥친 것입니다. 당시 반도체 가격의 추락은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었습니다. 개당 4달러 하던 칩 가격이 불과 몇 달 만에 30센트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의 무자비한 약탈적 가격이나 공세였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 기업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한국 기업을 초장에 밟아버리겠다. 미국의 인텔조차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반도체의 창시자라 불리던 인텔이 D램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CPU로 노선을 갈아탔습니다. 그 거대한 인텔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칠 정도의 생지옥이 펼쳐진 것입니다. 삼성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하나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원가가 1,300원인데 판매가가 300원이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1,000원씩 현금이 증발하는 기적의 마이너스 사업. 1984년 한 해에만 삼성 반도체는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다 까먹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삼성 전체가 망한다.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접어야 한다는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비서실조차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 재검토를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으니까요. 절체절명의 순간 1985년 2월 이병철 회장은 또다시 경영진을 소집합니다. 모두가 생산 감축이나 사업 철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지금 당장 1메가 D램 생산 라인을 착공해라. 적자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공장을 더 짓고 더 높은 기술의 제품을 개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역발상 투자, 카운터 사이클리컬 인베스트먼트의 극치였습니다. 이병철의 논리는 냉철했습니다. 지금은 불황이다. 경쟁자들도 힘들어서 투자를 줄일 것이다. 바로 이때 우리가 투자를 강행하면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그는 반도체 시장이 실리콘 사이클을 탄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에서 불황일 때 겁을 먹고 투자를 멈추면 호황이 왔을 때 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시간차를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의 존폐를 건 위험천만한 외줄 타기였습니다.
만약 불황이 1년만 더 길어졌다면 오늘날의 삼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역사의 신이 삼성의 편을 들어줍니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뒤바꾸는 플라자 합의가 체결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2배 가까이 폭등시킨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일본산 반도체 가격이 2배로 비싸졌습니다. 반면 한국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던 삼성이 갑자기 일본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저호황의 혜택이라고 부르지만 운도 준비된 자에게만 따르는 법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엔고에 타격을 입고 주춤할 때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고집으로 지어놓은 최신식 공장에서 1메가 디램과 256K 디램을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장은 다시 호황으로 돌아섰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일본 물건은 비싸서 못 사고 미국은 이미 공장을 닫았고 남은 건 삼성뿐이었습니다.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삼성 반도체는 단숨에 흑자로 전환했고 그동안 까먹은 돈을 회수하고도 남을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 반도체 권력 지도가 바뀝니다. 소니, 도시바, NEC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향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넌 삼성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일본을 완전히 짓밟고 넘어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업은 창업주 이병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이건희 회장의 몫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의 유산이 어떻게 계승되고 진화하여 초격차의 제국을 완성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한국 경제의 거목호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도체 공장의 생산 수율을 보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도체는 나의 마지막 도박이자 조국의 미래다. 이 유언과도 같은 과업은 이제 45세의 젊은 후계자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주변의 시선은 불안했습니다. 창업주가 깔아놓은 판을 관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건희는 단순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지키는 수성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공격의 DNA를 가진 승부사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에 접어들어 삼성은 소니와 도시바를 완전히 따돌리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반도체 공정 기술의 갈림길이었던 스택 스택과 트렌치 트렌치 방식의 대결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반도체 용량이 커지면서 회로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가 화두였습니다.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트렌치 방식이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위로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스택 방식이 훨씬 어려웠고 무모해 보였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삼성이 드디어 헛다리를 짚었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삼성의 압승이었습니다. 고용량으로 갈수록 트렌치 방식은 발열과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혔고 일본 기업들은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라인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반면 삼성의 스택 기술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1992년 삼성은
세계 디램 시장 1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격차 슈퍼갭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2등이 쫓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과 투자의 격차를 벌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삼성 제국의 기틀이 된 경영 철학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말 그대로 국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은 몰라도 갤럭시와 삼성은 안다고 할 정도입니다. 소니가 워크맨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삼성은 반도체를 넘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글로벌 IT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이병철의 국수 공장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합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 과거 소니가 그랬듯이, 노키아가 그랬듯이 삼성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있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느꼈던 그 절박함이 지금 삼성에 남아있는가? 이것이 현재 경영진과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병철의 반도체 도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식의 평면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결핍을 읽어내는 통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집요함,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남들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역발상 투자. 이것이 바로 변방의 작은 기업 삼성을 세계 인류로 만든 비즈니스 전쟁의 승리 방정식이었습니다. 소니를 무너뜨린 것은 삼성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미래를 선점하려 했던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얇은 유리와 금속 조각 안에는 1983년 겨울 모든 것을 걸고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치열했던 비즈니스 전쟁의 역사가